안녕하세요. HIV 리보세라닙이 엔젤 스터디를 진행했었던 것은 바로 위암 적응증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을 보고 있는데 한번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보세라닙은 표적 항암제죠. 그리고 경쟁사 약 중에 하나가 사이람자입니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중등도 환자들에게서 치료약이 많지가 않다. 위암 치료제가 말기쯤에 가면은 치료약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서양에서 더 흔히 발생하는 암 위주로 개발이 된다. 그런 답변이 있었고, 여기에 사이람자가 뭐로 허가를 받았는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처음부터 한번 보면요, 위암 1차 치료제인 항암화학요법의 경우에는 동서양 간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은 이 당시가 2015년이거든요 20년 동안에는 1차의 시스플라틴 계열이나 플루오로피리미딘 계열을 사용했는데, 1차 치료 실패 이후에 그 다음에 2차 치료제를 사용했을 때 얼마나 환자에게 치료 혜택을 주는지 알 수 있는 대규모의 임상도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보통 신약 개발을 많이 했잖아요. 보통 이제 1차 치료제 쓰고 나서 2차로 쓸 수 있는 것들도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 환자 수도 동양에 비해서 서양은 위암은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도 있지 않았고, 그래서 마땅히 치료제 개발도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4, 5년 동안 진행된 임상 중 획기적인 임상을 꼽으라면은 사이람자 관련 연구라고 합니다. 사이람자가 위암으로 허가를 받았죠. 그래서 대표적인 두 개 임상, 하나는 리갈드, 두 번째는 레인보우 임상인데, 자, 리갈드 임상 시험에서는 베스트 서포티브 케어, 그러니까 최적 보존요법과 병용해서 사이람자와 위약을 비교했습니다. HIV 리버세라닙 엔젤 스터디도 베스트 서포티브 케어를 같이 했죠. 이렇게 한 임상 하나가 리갈드.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인보우 임상에서는 사이람자랑 파클리탁셀 병용이랑 파클리탁셀 단독 투여를 비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 효과를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이람자 단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클리탁셀이랑 병용요법으로 치료 효과를 확인해서 시판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연구 모두에서 사이람자 투여한 환자군에서 대조군과 비교해서 유의하게 생존율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사이람자가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자, 그러니까 기존에는 위암 환자들이 1차 치료제로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다음에 마땅한 치료제가 없었는데, 사이람자가 등장해서 1차 치료제에 실패하고서 2차로 사이람자를 쓸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시판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1차 치료제로 플루오로피리미딘이랑 백금 이런 것들을 포함한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다음 수단이 있습니다. 자, 이거 1차 치료제를 쓴 다음에 안 되면은 사이람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치료를 실패하면은 2차 치료로 사이람자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승인된 첫 번째 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 4, 5년간에 진행이 된 거니까 위암은 진짜 약이 없었죠. 자,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위암에서 표적 항암제로 이미 허세틴이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이람자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물어봤는데, 자, 2010년에 허세틴이랑 사이람자 차이점은 뭐냐면, 허세틴은 바이오마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투 유전자가 양성인 환자들에게 효과가 좋은데, 이 환자들이 10에서 15%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허세틴은 전체 위암 환자에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이람자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마커가 없답니다. 없으면은 잘 먹힐지 안 먹힐지 예측이 안 되겠지만은 바이오마커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이람자는 2차 치료제로 투입돼서 환자를 선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느냐? 몰라서 이렇게 한 거죠. 약간의 위험을 감수한 것인데, 자, 표적은 있습니다. 자, 사이람자가 표적은 있는데, 그 표적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확실치 않아가지고 그냥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보통은 바이오마커가 있으면은 그 바이오마커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잘 먹히잖아요. 그런 환자들만 선별해가지고 임상시험을 진행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데, 사이람자 같은 경우에는 이 표적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확실치가 않아가지고 그냥 모든 환자들에게 썼으니까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람자는 허세틴과 다르게 바이오마커가 없습니다. 그게 장점이 된 거죠. 모든 환자들에게 쓰게 된 거고. 그래서 허세틴 같은 경우에 허투 유전자가 있는 10에서 15%이 정도밖에 쓸 수가 없는데, 사이람자는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봤기 때문에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표적 항암제의 특징이들이죠. 그래서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 자, 물론 모든 환자들에게 사용해서 임상 결과가 잘 나왔다고 해서 모든 환자들에게 잘 먹힌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릴리도 어떤 바이오마커가 가장 적절할 것인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는 있지만은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해서 VEGFR에 대해 모든 위암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제라고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 자, 실제로 여전히 사이람자의 효과가 있는 환자도 그리고 없는 환자도 있기 때문에 이를 구별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연구자들과 협력을 통해 바이오마커를 찾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허세틴이랑 사이람자를 요약을 해보면은 허세틴은 바이오마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투 유전자 양성인 10에서 15%밖에 못 쓰는데 사이람자는 바이오마커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냥 전체 환자들 대상으로 했는데 운이 좋게도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마커가 없고 전체 환자들에게 쓸 수 있다. 그러한 근거가 있는 거죠. 이거 허셉틴도 그냥 쓰면 안 되느냐? 그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러한 근거가 정확하게 있어야지 약을 쓸 수 있거든요. 허투 유전자가 음성인데 음성인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쓰지 않습니다. 물론 뭐 항상 100%는 없으니까 환자가 정말 원하던가 아니면 정말 마땅한 방법이 없을 때 빈약한 근거라도 뭔가 필요하다 싶을 때는 쓸 수는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허세틴 같은 경우에는 허투 유전자 양성인 환자가 10에서 15%죠. 자, 이게 반응률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허세틴 반응률은 45%입니다. 그런데 바이오마커가 있는, 그러니까 허세틴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환자가 전체 위험에서 10에서 15% 비율에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마커가 이렇게 있는 거고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반응률은 45%였다라는 건데, 사이람자 같은 경우에는 위암 환자 특정 환자군이 아니라 전체 환자군은 50에서 65%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 환자군인데도 허세틴보다 반응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선별해서 연구에 들어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사이람자는 왜 선별하지 않았느냐? 몰라가지고 그냥 전부 다 썼는데 그 경우에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럼 사이람자는 어떻게 OS를 개선을 해서 성공했느냐? OS가 2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2개월 더 사는 거나 2개월 적게 사는 거나 수명이 뭐 80세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2개월 연장은 1년에 6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은 왜 큰 개선이라고 보는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자,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자도 물어봤죠. 그 이유가 뭐 위암에서는 표적화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일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PFS보다 OS가 더 중요하지 않냐? OS 2개월 연장은 왜 이렇게 큰 개선이라 보느냐? 자, 요게 대한 답변으로 과거 항암요법 연구에서는 1차 목표는 OS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OS가 사실상 거의 절대적인 1차 목표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가지 항암제들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1차가 끝나면 2차로 넘어가고 2차가 안되면 또 3차로, 그렇게 해서 여러 치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OS가 오염되기 굉장히 쉬운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PFS는 OS를 그대로 대변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OS를 확인하면 됐는데, 요즘에는 항암 치료가 1차 끝나면 2차 넘어가고 3차 넘어가고 해서 치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OS를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약이 뒤에 추가되지 않으면 PFS랑 OS는 상관성이 있을 텐데, 계속해서 약이 뒤로 추가되는, 애드온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PFS랑 OS의 상관성이 없어졌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1차 또는 2차에 약을 투여하다가도 계속해서 뒤로 약을 이어서 추가하게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른 약들의 효과로 인해서 OS가 연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PFS는 프로그레션이 일어나면 기록을 하죠. OS는 사망해야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1차, 2차 바꾸서 3차, 4차 넘어가면서 계속 다른 치료제들을 써봤습니다. 그러면은 PFS는 내가 기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OS는 뒤에 약들이 추가되면서 계속해서 생존이 연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기록이 되면은 점점 PFS랑 OS는 괴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관성이 없어지지 않으려면 추가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1차 치료로만 끝난 경우에는 OS를 평가한다. 왜냐하면 뒤에 약이 추가되지 않았으니까 OS를 믿어볼만 한데, 뒤에 1, 2, 3차에 걸쳐서 약이 계속해서 추가되는 경우에는 OS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OS가 오염되기가 굉장히 쉬운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이람자 OS가 2개월 연장은 별 의미 없는 게 아닌가 물어보는데, OS는 뒤에 이어서 다른 약들을 쓰게 되면은 OS가 오염되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다른 약들이 추가됐음에도 2개월 연장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보다 의미가 더 크다, 우리가 생각하는 2개월보다 더 의미가 크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이람자 허세틴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리고 OS가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들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